매주 화요일은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정치권에서 쏟아지는 이슈에 대한 민심과 여론주의를 훑어보는 시간이죠. 정치본색 심층토론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박영식 시사 에디터와 함께하죠.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야 뭐 그냥 즐겁게 열심히 밑바닥 여론을 봤습니다. 네, 출마하시나요? 아니요, 네, 밑바닥 여론을 아니 밑바닥 여론은 은행 드시고 예, 어묵 그렇죠. 드시고 예, 주변에 간 건 이제 많이 아니죠? 탐문을 하면서 네. 저는 이제 정식 여론 전문가 또 네. 아니기 때문에 주변 미터. 주변 미터. 리얼미터와 네. 주변 미터. 예, 네. 좋습니다. 투미터님 모시고. 자, 그 윤석열 네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가 두 가지 결과가 나왔는데요. 먼저 리얼미터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얼미터 조사 결과는 지난주 대비 1.1%포인트, 그 전주에는 소폭 하락했다가 1주 만에 반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갤럽이 지난주 말에 많이 보도됐죠. 화수목 조사에서 금요일에 발표하기 때문에 리얼미터보다는 이틀 빠르게 보도가 되는데 한국 갤럽은 29%로 굉장히 오랜만에 20%대로 떨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 뭐 한 1, 2%포인트 이제 하락할 수 있는데, 예, 갤럽도 지금 숫자가 나오고 있으면 지금 나오는 게 갤럽이죠. 예, 2%포인트 하락한 수치인데 숫자가 20%대이기 때문에 많이 보도가 됐죠. 그러니까 지금 잘 못하고 있다. 부정평가 63%. 네. 그리고 잘하고 있다라는 긍정평가가 지난주에 비해서 29%로 내려앉았습니다. 근데 지금 네. 요 결과를 보면은 20주간의 추이가 같이 나와 있는데 네. 부정평가는 지진부진 하고 네, 있는데 네. 긍정평가가 지난 4주 연속 계속 하락세예요. 네. 갤럽 조사는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일단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긍정평가가 어쨌거나 1.1% 올랐습니다. 네. 그 대표님 보실 때 이게 원인은 뭐라고 보이세요? 이제 당정 간에 이제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주에 갈등을 봉합했다 이런 소식들 전해졌습니다. 월요일 날 민생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찬 회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회의원 세비 중위소득 액수로 이제 받겠다. 그다음에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을 또 방안을 발표를 했었고요. 그랬죠. 등등 있다 보니까 주 후반에 좀 상승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월화수목금 조사를 하는데 네. 여론사 꽃 김어준 공장장이 하는 곳이 금토 조사하는데 거기도 ARS는 저희랑 똑같은 패턴으로 올랐어요. 예. 근데 이제 오르고 있군요. 그러니까 ARS는 올랐고 전화 면접은 갤럽도 그렇고 여론사 꽃의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또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조사 방식에 따라서 가끔 이렇게 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정 간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어서 반영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지금은 각 정당에서 예. 컷오프 조사를 지금 한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변호사님도 문자를 받으신 적이 있겠지만 요즘에 문자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많이 와요. 정치인분들한테 명함 주면은 그 고스란히 다 이제 지역구 주민도 아닌데 예. 가장 많이 오는 것이 이제 02, 뭐 070, 그다음에 지역구가 만약에 경상도면 053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번호가 오면 여론사를 꼭 받아주십시오라는 문자를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문자가 가장 또 많이 왔었고 특히 이제 민주당은 앞서서 이제 공식 당의 조사들이 조금 끝나서 면접을 보는 과정이고 국민의힘은 그 패턴이 조금 뒤에 있다 보니까 국민의힘은 사실 02나 뭐 070 여론사를 받아달라고 하면은 예. 이게 전화 면접 조사가 당의 공식 조사인지 예. ARS 조사가 당의 공식 조사인지 사실 헷갈리거든요. 그리고 사실 혼재돼 있기도 하고요. 그럼 그게 여기에 좀 영향을 주나요? 그런 게 영향을 많이 주죠. 응답률에도 차이가 나고 각 진영에서 지금 정당 지지율 같은 경우 각 당이 다 올랐거든요. 민주당도 오르고. 그럼 이거는 그런 조사를 응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설문조사에도 응답률이 높아진다? 그렇죠. 그건가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관여도가 좀 낮다가 선거가 다가오면 점점 높아지는데 그렇군요. 특히 또 이러다가 조금 낮아졌다가 선거 이제 임박해서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각 지역에서 여러 후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 스튜디오가 네. 있는 뭐 강서구에도 후보들이 네네. 여러 분이 있는데 각 후보들이 다 동료 문자를 보내기 때문에 네. 일시적으로 좀 그런 평상시와는 다른 예. 여론조사 패턴들이 그러니까 뭐 나타나고 리얼미터하고 한국갤럽은 조사 방식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네. 거니까 당연히 그런 차이점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리얼미터만 보면 1.1%가 올랐다는 건 아까 저희가 점선을 연결한 거를 쭉 이제 봤습니다만 거의 직선에 가깝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네. 뭐 물론 여론조사 전문가께서 앞에 계시긴 합니다만 1.1%포인트의
상승이라는 것이 얼마나 의미를 크게 부여할 수 있겠는가. 네, 지금 보여드리는 리얼미터 네. 결과를 보면 계속 뭐 별게 큰 지진부진 변동이 없는 지진부진합니다.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계적인 등락이라고 예. 보는 분들도 덜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등락이 크지 않은 일직선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긍정 요인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평가를 해본다면 아무래도 앞서 언급해 주신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오찬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면 예. 작용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부 여당 쪽에서 나온 민생 정책들 중에 GTX 연장 및 신설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냈던 정책이랑 조금 차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기존에 냈던 정책들은 소수 특권층 타겟, 예를 들면 10만 명, 5만 명 정도 대상이 되는 그런 세제 개편이라든지 이런 증세 문제 이런 것들이 걸려 있었다면, 감세 문제가 있었다면 GTX는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수도권 광역철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다양한 층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게 또 개발 호재로 혹시나 연결된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뭘 하고 있네라는 평가를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긍정 요인을 감안해 보자면 그렇다는 말씀을 약간 좀 경기가 드리고 부양되지 싶습니다.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하셨네요. 예. 근데 지금 민생 다음으로 소통 미흡 이 두 가지가 이 부정평가의 이유로 꼽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민생 문제 지금 이것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민생 문제가 제일 큰 부정평가 원인으로 계속해서 꼽히고,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은 소통 미흡도 굉장히 손꼽히고 있어요. 두 분 보실 때 7일에 지금 KBS하고의 대담 방송되지 않습니까? 네. 명절 앞두고. 그러면 지지율이 조금 오르는 식으로 반영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지금 좀 미뤄 짐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좋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년대담의 온통 관심이 사실 김건희 여사 리스크 문제로 가 있는 맞아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하면은 지금 2월에 이르기까지 민생 토론회를 지금 제가 몇 번 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 주변에 탐문을 해봐도 특히 언론의 경우에도 민생 토론회를 주목을 하긴 합니다만 뭐 댓글이나 여러 이제 여론조사에서 반영되는 수치를 보면 민생 토론회에서 얘기를 했던 건 거의 반영 안 되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언급을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이 대목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 KBS 대담에서도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 자연스럽게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은 사과에 대한 것보다 유감 표명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거의 기존에 대통령실이 발표했던 입장의 재반복 정도 수준에 이를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면 국정 운영의 동력을 당연히 못 받을 거고요. 여전히 김건희 여사 리스크로 끌려다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KBS 대담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김건희 여사 문제가 확실하게 매듭지어지는 수준의 워딩이 안 나온다면 오히려 더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저도 이 박영식 평론가님 말에 좀 동의가 되는 게, 이번 그 조사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을 낸 층을 보면 국민의힘 지지자는 72%가 잘하고 있다고 했고, 네. 70대 이상은 무려 58%가 잘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에서는 93%가 못하고 있다라고 했고, 그리고 특히나 30대, 40대는 80% 가까이가 못하고 있다라고 해서 너무 극명하게 네. 이미 갈라졌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정도 이 뭐 대담 정도로 회복하기에는 특정 층에서는 이게 80% 육박하게, 특히 30대, 40대에서 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나오는 게 굉장히 이거 고착화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요즘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뭐 기자회견이라든지 또 이런 대담 자체가 횟수가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관련된 여론조사도 작았죠. 그 문재인 대통령 때나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제 이런 기자회견이라든지 뭐 신년에 대담을 하게 되면은 여론조사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공감하느냐 또 비공감하느냐 조사를 이제 늘 하게 됩니다. 거기에 수치를 보면은 대체로 대통령 긍부정 평가하고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제 TV 토론의 효과의 강화 효과라고 이제 하잖아요. 각자 지지하는 입장에서 TV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획기적인 진전이라든지 또 어떤 국정 난맥상이 있을 때 뭔가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이 가장 핵심 포인트겠는데, 네. 그런 부분이 사실 자신이 없기 때문에 생방을 못 하는 거고, 지금 녹화하고 나서도 편집 기간이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때도 사실 긍정평가가 지금보다는 조금 높았던 시기에 조사를 해도 부정평가가 또 높은 이런 결과들이 나왔었어요. 이런 대담 평가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에 그 다음 주에
영향을 그다지 못 미치는 거, 긍정적으로 못 미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미 여러 가지 부정적인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뭐 내일인가요? 이제 모레 이제 보도가 되면은 방송이 되면 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좀 커 보이지 않고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담이나 뭐 기자회견 과정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부분은 거의 지금 기대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제가 볼 때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대치가 그러니까 워낙에 낮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한국갤럽 얘기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예. 그 보수층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조짐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조수진 변호사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겠습니다만 TK 지역은 뭐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 긍부정해 보면 긍정이 어찌 됐든 소폭이든 뭐 아무튼 중폭이든 간에 높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지난 갤럽 조사 TK를 보니까 대구 경북에서도 긍정이 45인데 부정이 48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정이 더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 그렇고요. 네. 그리고 연령대도 보면은 60, 70대에서는 어찌됐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도 높은 편이었거든요. 근데 여기도 지금 보니까 부정이 54고 긍정이 40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있던 핵심 지지층 이탈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조짐을 보면 일단 보수층 원래 결집했던 지지층조차 이탈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고 제가 지난 시간에 PK에서도 예. 반응 안 좋다고 이미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에 갤럽 조사에서는 TK에서도 지금 반응이 안 좋다라는 것이고 중도 무당층을 보더라도 중도층에서 21%의 긍정평가 무당층에서는 10%의 긍정평가 이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입니다. 근데 이거 이제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이제 일종의 딜레마인 상황에서 예. 이번에 KBS 대담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뒤집으려면 엄청나게 전향적인 태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걸 하겠느냐 대통령이 이제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이미 많이 낮아진 상황이어서 적어도 대통령이 아주 진중한 자세로 예.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를 매듭짓는 사과를 넘어선 그 무엇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나오지 않으면 저는 이제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갤럽 조사가 의미가 있는 것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 긍정률이 30% 밑으로, 즉 박스권에 계속 30%에 있다고 했는데 20%대로 내려간 게 9개월 만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다른 조사들과 조금 다르게 갤럽에서 지금 20%대가 나온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리얼미터하고 갤럽하고 약간 지금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리얼미터에서는 오히려 상승했는데 갤럽에서는 9개월 만에 최저치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대표님 계시니까요. 이 두 조사의 차이점은 뭐 때문에 나오는 가장 겁니까? 크게는 이제 요일 차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일. 리얼미터하고 여론사 꽃에서 상승했던 거는 여론사 꽃도 금토 조사를 했고요. 저희는 월화수목금 걸쳐서 했는데 이제 갤럽은 화수목에 이제 조사가 종료가 되기 때문에 네. 금토가 반영이 안 되죠. 근데 지난주 후반에 많이 올랐어요. 생각보다는 일간 변화 추이를 보면은 지난주 후반에 무려 금요일 날 39%까지 올랐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여당이라든지 이제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들 아까 말씀하셨던 뭐 GTX 문제도 그렇고 철도 재화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그런 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은데 영향을 미쳤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각 그 지역에서의 여론사 동료 이런 부분 특히 국민의힘이 집중적으로 이제 여론사 동료 문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보수층이 보다 더 결집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지금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갤럽은 긍정 부정이 있고 그다음에 어느 쪽도 아니다라는 척도가 있어요. 네네. 국내 유일 거의 세계 유일하게 그런 척도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조사기관에 비해서 긍정 평가가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쪽도 아니다라는 거에 늘 한 5%가 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선택지가 하나 더 있다는 말씀이군요. 네, 보통이라는 척도가 예. 있으면은 원래 긍정이든 부정이든 다 낮거든요. 근데 지금 알겠습니다. 갤럽은 부정도 높고 긍정은 또 낮고 이런 상황이 돼서 아마 유보층이 좀 지난주에 늘어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어서 정당 지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리얼미터 조사인가요? 갤럽 조사인가요? 갤럽 조사. 예, 일단 리얼미터 조사부터 리얼미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당 지지도 2024년 2월 1주차 어떻게 나왔나요? 네, 민주당이 45.2%로 0.3%포인트 상승했죠. 국민의힘은 그보다 이제 많이 오른 3.2%포인트 올라서 최근에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2 내지 3%포인트 상승하는 그 경향이 나타났는데 그리고 뭐 녹색정의당, 진보당은 1%씩 다 빠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이제 당명이 바뀐 다음에 사실 정의당 입장에서는 2%대에서 1%대로 떨어지면 굉장히 뼈아픈 부분이죠. 근데 이제 아무튼 녹색정의당 자체를 어색해하는 분들이 아직 계세요. 정의당과 다른 정당으로 인식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진보당 뭐 수준이 나타났고요. 뭐 한국 갤럽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이제 거의 더불어민주당이랑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는 조사 기관 중에 하나인데, 예, 갤럽 조사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민주당이 35%, 국민의힘이 34%. 이제 여기에는 개혁신당이라든지 이낙연 신당이 포함된 조사입니다. 네네. 방금 리얼미터에서는 아직 신당이 포함되지 않은 결과였고요. 예. 아무튼 개혁신당이라든지 이낙연 신당이 포함됐었을 때 민주당, 국민의힘이 거의 동률. 사실 포함되기 전부터 갤럽은 사실 민주당 지지율이 리얼미터에서는 지금 40%대 이제 중반을 늘 기록하고 있는데 45%였거든요. 근데 갤럽에서는 그보다 낮은 10% 낮은. 그러니까 네. 이제 이 이유는 갤럽은 MBS 4개 조사랑 동일하게 예. 대통령 지도를 먼저 물어보고 정당 지도를 물어보는 네. 그런 문항의 순서이기 그러면 때문에 영향을 좀 받죠. 네, 대통령 지도를 먼저 물어보고 집권 초기에는 늘 야당 지지율이 덜 나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추세를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무튼 갤럽 조사에서 지난주 국민의힘이 대통령 지지율과 마찬가지로 2%포인트 빠졌고 민주당은 횡보하는 변화가 없는 수치를 나타냈는데 리얼미터나 여론조사 꼭 같은 경우는 양당이 다 올랐는데 국민의힘이 조금 더 ARS에서는 오르고 또 전화 면접에서는 또 빠지고 약간 다른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뭐 크게 뭐 누가 누굴 이긴다라는 것보다 큰 변화가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가 흥미로운 것이 갤럽에서 개혁신당과 아까 이낙연 신당이라고 쓰였습니다만은 새로운 미래죠. 헷갈리니까. 근데 네. 요새는 당 이름을 모르겠어요. 너무 당이 많아가지고. 근데 개혁신당하고 새로운 미래가 거의 처음으로 여기 들어갔는데 3%. 이거 저는 주목할 만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진보당이나 기본소득당, 정의당 다 뼈아플 것 같은데 계속 활동하고 있는데 1%대를 기록한 반면 개혁신당, 이낙연 신당 나오자마자 3%를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요 두 가지 양당의 지지율 지진부진 또는 박스권하고 또 하나 네. 이 신당들이 3%인 것 한번 분석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는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라고 저도 보거든요. 조수진 변호사님 말씀처럼 동의하는 게 뭐 물론 이런 여론조사의 퍼센테이지가 의석수로 이어질 가능성은 또 적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지금 더더군다나 준연동형으로 선거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3%라는 갤럽 조사를 받아들인다면 어쨌든 양쪽 다 이낙연 신당 그리고 개혁신당 양쪽 다 원내 진입 한 석 정도는 가능하다라는 희망적인 그런 고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론조사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대체적으로 여론조사의 수치만큼 득표를 하는 정당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이제 그 현실로는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양당 모두 지금 뭐랄까 특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변동이 이제 크지 않은 것의 경우에는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신당의 지지도가 3%라는 것들을 내부적으로는 또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일부 인사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뭐 두 자릿수까지 하지 않겠는 초반에 나왔을 때는 뭐 네. 엄청나게 많은 포션을 차지했던 퍼센테이지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한 자릿수에다 3%에 불과하니까 이준석 신당이나 개혁신당 쪽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다수의 의석을 점할 수 있겠냐는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다만 이런 우려들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는 민주당, 양당 모두 변화 없이 이렇게 고착화된 현상이 이어지고 한 자릿수 정도로만 이 개혁신당이나 이낙연 신당이 머무르게 된다는 것은 이 양당으로 결집되는 이 요구를 변화를 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상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만큼 대안 세력으로서의 어떤 가치와 비전을 이 신당들이 제시하고 있느냐 유권자에게. 예. 그리고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지 정당이 있는 사람들의 지지를 바꾸게 하느냐, 그리고 무당층 중도층을 개혁신당 쪽으로 빨아오느냐, 이 두 가지인데 그 어떤 것도 지금 보여지지 않는 것 같아서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어떤 변화를 시도해야 되는데 그간 나왔던 보도들은 신당들끼리 뭐 설화를 낳거나 말싸움을 하거나 네. 지분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들이 유권자들에게는 큰 변화를 못 줬던 것 같습니다. 한국갤럽 조사가 사실 의도는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네. 여당에 굉장히 유리한 조사 결과들이 늘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항 순서도 그렇고 예. 또 전화 면접 조사라는 어떤 특징, 사실 미국 여론조사는 전화 면접으로 해도 likely voters라고 해가지고요. 투표 의사가 있거나 아무튼 미국은 투표를 하려면 사전에
그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절차들을 이제 밟는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라이클리 보터스만 1,000명을 하는데 우리나라 전화 면접 조사는 꼭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치 무관심층도 억지로 시간 할애해서 이제 부탁을 해서 응답을 받기 때문에 응답률은 높지만 정당 지지도에서 신당이 개입할 여지가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한국갤럽 또 이제 MBS 조사 같은 전화 면접 조사의 패턴을 보면 신당이 승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처음에는 좀 어느 정도 언론의 주목을 받게 돼서 10% 이상으로 시작을 했다가 점점 쪼그라들어가지고요. 지금 민주당, 뭐 국민의힘도 리얼미터에 비하면 한 3 내지 5% 혹은 많게는 10%포인트 낮아요. 네. 특히 야당은 더 낮거든요. 근데 신당은 더 그렇습니다. 굉장히 네. 디스카운트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준석 신당이라든지 이낙연 신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지표만 보면 세 가지가 모여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어떤 허들이 되고 있는. 근데 리얼미터뿐만 아니라 이제 자동응답 방식의 조사를 보면 10%포인트 이상 개혁신당이 나오는 곳들이 여전히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좀 봐야 될 텐데 이게 굉장히 많이 또 보도가 되다 보면 신당에 디스카운트 효과를 이제 주기 때문에 지지율은 계속 꺼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녹색정의당 얘기하면서 녹색정의당이 정의당이 아니라고 인식하는 분들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 응답층 중에는 착각해서 뭐 아무튼 그 응답을 제대로 잘 못해서 그럴 수 있죠. 피해를 정의당이 입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이 개혁신당 3%의 경우에도 지난주에 제가 개혁신당 인사들 인터뷰하면서 여쭤보니까 굉장히 억울하다는 거예요. 왜 억울하냐면 아니 이낙연 신당은 이낙연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개혁신당에는 왜 이준석 신당으로 조사를 안 돌렸냐. 이게 선관위에서 못하게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당명이 정해지면 예. 설명을 못하게 해요. 사실 이게 선관위 너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거라고 아마 그 보는데 중간에 아마 왜냐하면 다른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정당도 사실 뭐 한동훈의 국민의힘 이렇게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예. 못하게 하는데 사실 이건 너무 지나친 개입이라고 억울해하실 생각합니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하나 또 상식을 알아갑니다. 예. 자, 저희가 일부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제 관련해서 그 준연동형으로 유지 결정했다가 많이 보도됐다라는 거 다뤘는데요. 관련 여론조사를 보면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제 선호 방식 이걸 갤럽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일반적인 민심이 조금 다르게 나왔어요. 결과를 한번 보면 질문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갤럽에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에 투표하는 비례대표 의석수 배분에 대해서 어느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해서 정당 득표율만큼 지역구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정당에 배분하는 연동형 방식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지역구 의석에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 기기대로 배분하는 병립형 방식이 좋으십니까? 라고 했는데 연동형이 34%밖에 안 나왔고요. 오히려 병립형을 선호한다가 38%가 나왔습니다. 뭐 오늘 조금 전에 그 다른 유튜브 방송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네. 자기가 세계 최초로 이재명 대표한테 그 입장에 이제 공감을 하면서 본인이 병립형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해 왔던 거 이제 나름 해명을 하는 그런 방송이 있었는데요. 네. 아무튼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당의 강성 친명 주자들이죠. 근데 그동안에 계속 한 달 정도 이 병립형 회기를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심에서도 당원들도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했던 부분인데 갑자기 어제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내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청래 최고위원도 자기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자기가 병립형으로 했었냐고 이런 농담도 했지만 갑자기 퇴세전을 해야 되니까. 근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도 무려 42%가 병립형이었고요. 그 연동형은 아까 그 표를 다시 한번 36%에 보여주실까요? 약간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도 한 6%포인트 이상 이 병립형이 높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지 정당별로 나눠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지지한다는 분이 세 번째 칸에 42%가 병립형이었거든요. 저 병립형 네 번째 칸이 병립형 지지 칸이군요. 그래서 아무튼 젖잘싸보다는 아무튼 이겨야 된다. 한 석이라도 더 가져가야 된다. 이런 실리를 추구하는 여러 당내외 인사들의 목소리가 그동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립형 회기, 왜냐 국민의힘보다는 아무튼 더 한 석이라도 가져가야 되는 그런 절박함 때문에.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원래부터 병립형을 좀 지지하셨고 민주당 지지자들도 아름답게 이겨야 될 거 아니냐, 멋지게 이겨야 될 거 아니냐 해서 또 병립형 지지가 높았다. 이렇게 국민의힘 지지층도 이제 한 병립형이 40대 27로 높았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민의 미래였나? 벌써 위성정당 준비를 하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이쪽에서도 병립형 내지 연동형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병립형이 상대적으로 좀 전반적으로 전체는 한 2%포인트 높게 나타났었는데 아무튼 결과적으로 지금은 이제
전혀 생각지 못했던 준연동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당들이 특히 개혁신당은 조금 반색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낙연 신당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진보 진영은 또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준석 신당은 조금 반색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정리하자면 이건 이제 쉽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층에게 물어봤을 때 왜 병립형을 좀 더 높게 선호하느냐. 이게 너무 당연한 결과인 게 병립형 비례제는 거대 양당에게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는 게 일반적인 상식처럼 여겨지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정당에 유리한 건 병립형으로 가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를 사실 꼭 지지층뿐만 아니라 정당에 소속된 분들이 아니라 소속된 지지층 말고도 다른 분들께 물어봐도 연동형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병립형은 예전 거, 연동형은 그러니까 연동형이 준연동형이야, 연동형이야,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캡을 씌우는 건 뭐야? 그 중에 17석만 들어가는 건 또 뭐야?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복잡해 하시다 보니까 당연히 그냥 예전 거 돌아간다는 거 하면 그게 더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회귀 욕구가 있기 때문에 병립형이 더 높게 나온다라고 저는 보고요. 다만 이 완벽한 제도라는 건 당연히 없겠습니다만 네. 민주주의 본질에 뭐가 더 가까운 제도인 것이냐. 제도가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소수 정당의 목소리, 소수의 목소리를 반영하자는 취지에서 이제 21대 국회에서 만들어져서 선거에 도입이 된 거니까 그래서 준연동형 비례제가 탄생했다라는 그 지점은 한 번 더 좀 짚고 싶고요. 저는 저희가 오늘 그 얘기할 시간이 더러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선거제도로서 비례제도로서의 준연동형 비례제는 아무 잘못이 없다. 잘못이 있다면 위성정당이 잘못 있는 거다. 거대 양당이 다 꼼수로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지난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이게 기형적이라고 받아들여졌던 것이지. 정말 맞는 말씀이세요. 그 취지 자체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제 여러 가지 경론들이 오고 가겠습니다만 제일 좋은 방법은 양당 모두 위성정당을 포기하는 겁니다. 비례제도 그냥 그대로 가더라도. 근데 그렇게 되겠냐? 그게 아니라는 건 이미 결론이 났으니까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민주당이 어느 그룹하고 이 구성을 할 것이냐의 촉각이 세워지고 있는데요. 새진보연합도 있고요. 또 근데 지금 언론에서 많이 다뤄진 거는 조국의 신당, 송영길 신당 이렇게 많이 다뤄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다 이렇게 합류를 할까요? 일단 우리가 골프 용어지만 그립을 이재명 대표가 또 혹은 민주당이 꽉 잡고 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서로 협조가 되는 정당들은 같이 연대할 거고요. 다만 송영길 신당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하고 송영길 전 대표하고 교감 이런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구속되기 전에는 조금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여의도 정가에서 이제 알려진 정보로는. 그래서 송영길 신당은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어제 기본소득당은 이제 용해인 대표가 이제 바로 환영의 입장을 이제 표명을 했고, 나머지 열린민주당이라든지 다른 진보 정당들하고는 연대할 가능성이 있는데 녹색정의당, 송영길 신당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앞으로 이 협의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스펙트럼을 어디까지 넓히느냐 이제 문제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도로 더불어 시민당이 되지 않는 법, 그리고 그 중에 부작용으로 우리가 좀 받아들이고 있는 조정은 의원 같은 사례를 남기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 본질적인 고민을 아마 민주당 쪽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이 주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의석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순번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어떤 후보가 그 민주당이 주도하는 플랫폼 안에 들어올 텐데 그 사람을 누가 이제 옥석을 가릴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는데 그 대목이 잘 보완이 돼야 아마도 준위성정당이라고 부를 만한, 칭할 만한 그 가치가 있을 텐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과거의 과오를 답습하지 않는 거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박영식 정치시사 에디터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광고 보시고요. 김종대의 레이더로 돌아오겠습니다.